사막에서 고장이 난 지 8회째 되는 날, 나는 남아있는 물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그 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경험담은 무척 아름답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더 이상 마실 물도 없어. 나 역시 행복할 거야.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말했다. 꼬마 친구야, 이젠 그 여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는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다 하더라도 친구가 있었다는 건 좋은 거잖아. 나는 여우와 친구가 되어서 무척 기뻐. 이 아이는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지 못하는 거야. 나는 생각했다. 굶주리거나 목말라 본 적이 없어. 햇빛만 조금 있으면 충분해. 그런데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목말라. 우리 우물을 찾아보자.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했다. 넓디 넓은 사막에서 무작정 우물을 찾는 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걸음을 내딛었다. 침묵 속에 몇 시간을 걷고 나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으로 열이 조금 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꿈속에서 이를 보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다.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그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아. 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캐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래서 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또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나는 그렇지 라고 대답하고 달 아래 이리저리 굴곡진 모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계속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빛난다.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다는 점이지. 나는 모래에서 신비롭게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깨닫게 되어 놀랐다. 어릴 때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았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곳에 어떤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한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찾는 방법을 몰랐고 어쩌면 찾아보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집 전체를 매혹적이게 했다. 우리 집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 내가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 난 기뻐. 그가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이어서. 어린 왕자가 잠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감격스러웠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지구에 이보다 더 연약한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달빛 속에서 이 창백한 얼굴을, 이 감긴 두 눈을, 이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보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살짝 열린 그의 입술이 옅은 미소를 띠고 있어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내게 이토록 큰 감동을 주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마음 때문이고 자고 있을 때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에게서 뿜어나오는 장미의 이미지 때문이야. 그러자 그가 한층 더 연약해 보였다. 램프는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 이렇게 계속 걸었더니 해가 뜰 무렵 한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급행 열차에 올라타지만 이젠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허둥대며 불안해하고 제자리를 맴돌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다다른 우물은 사하라에 있는 다른 우물들과 달랐다. 사하라에 있는 우물은 보통 모래벌판에 파여 있는 단순한 구덩이다. 그 우물은 마을에 있는 우물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곳에 마을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꿈인 줄 알았다. 이상하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어. 도르래, 두레박, 밧줄. 그는 웃으며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도르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바람이 불 때 내는 낡은 풍향개 소리처럼. 들어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깨우니까 이 우물이 노래를 하고 있어. 나는 그가 힘든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너에겐 너무 무거워. 나는 두레박을 우물 테두리 돌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위에 똑바로 놓았다. 도르의 노랫소리가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아직도 찰랑거리는 물 위로 햇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좀 줘. 나는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그의 입술에 댔다. 그는 눈을 감고 마셨다. 축제 때처럼 달콤했다. 이 물은 마실 거리 그 이상이었다. 이 물은 별빛 아래서 걸은 걸음으로 도르의 노랫소리로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이 물은 마치 선물처럼 마음에 좋은 것이었다. 내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미사 때 흐르는 음악, 여러 미소에서 띄는 부드러움이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욱 빛나게 했었다. 아저씨네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같은 정원에서 장미 5,000송이를 재배하지. 하지만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해. 발견하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단 한 송이의 장미나 단 한 모금의 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셨다. 숨이 편해졌다. 동틀 무렵에는 모래가 벌꿀색을 띈다. 나는 이 벌꿀색에서도 행복함을 느꼈다. 내가 왜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일까? 아저씨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해. 내 옆에 다시 앉은 어린 왕자가 조용히 말했다. 어떤 약속? 알잖아. 내 양에게 씌울 입마개. 나는 이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밑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바오밥 나무는 약간 양배추처럼 생겼어. 오!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내가 아닌가. 아저씨 여우는 귀가 뿔처럼 생겼고 또 너무 길어.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너무하네, 꼬마 친구. 나는 몸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 그릴 줄을 모르잖아. 오, 괜찮아.
그가 말했다. 아이들은 알아. 그래서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그 그림을 그에게 건네줄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넌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 내려온 날. 내일이 그 기념일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다. 난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어.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 또다시 나는 왠지 모르게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그렇다면 8일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네가 혼자 그렇게 걸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었니?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혹시 기념일 때문이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질문에 단 한 번도 대답한 적 없었지만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그렇다라는 뜻 아닌가? 아, 내가 말했다. 난 두려워.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해야지. 아저씨 기계로 가봐야 하잖아. 난 여기서 아저씨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 여우가 생각났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면 눈물을 조금 흘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담 잔해가 있었다. 이튿날 저녁, 내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멀리서 그 돌담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나의 어린 왕자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가 말했다. 여기는 확실히 아니야. 이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던 것은 분명했다. 그가 이렇게 대꾸했기 때문이다. 그래, 그래. 날짜는 맞아. 하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그 담장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이렇게 다시 대꾸했다. 물론이야. 모래 속에 내 흔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일 거야. 오늘 밤에 내가 그리로 갈게. 나는 담장에서 20m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네 독은 좋은 거지? 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거 맞지?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멈춰섰지만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가봐. 그가 말했다. 내려가고 싶어. 그래서 나도 시선을 내려 담장 아래를 봤는데 이를 보고 나는 펄쩍 뛰었다. 거기에는 여러분을 30초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치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 주머니를 더듬으며 달려갔는데 내 발자국 소리에 그 뱀은 마치 사그라드는 물줄기처럼 모래 속으로 살며시 가라앉더니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희미한 금속 소리와 함께 돌 사이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나는 가까스로 담장에 다가가 눈처럼 창백해진 내 사랑스러운 왕자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방금 뱀이랑 말하고 있었어? 나는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금색 목도리를 풀어주었다. 그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심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그의 심장은 소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가 기계를 고치는데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다행이야.
아저씨,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내 작업이 뜻밖에도 성공했다고 그에게 알려주러 왔던 참이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런 다음 우울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훨씬 더 멀리 있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그를 어린아이인 것처럼 꼭 껴안았지만 그는 내가 붙잡아 둘 수 없도록 심연 속으로 수직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는 아주 먼 곳에 빠져 있는 진지한 눈빛이었다. 내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또 입마개도 있어. 그리고 우수에 찬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의 몸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얘야, 너 두렵구나. 그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살며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훨씬 더 두려워질 것 같아.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예감에 다시금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웃음을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견디기 어려웠다. 이 웃음은 내게 사막의 샘물 같은 것이었다. 얘야, 네 웃음을 다시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은 1년이 되는 날이야. 내 별은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바로 위에 있을 거야. 얘야, 이건 모두 못된 꿈인 거지? 뱀이라든가 만날 약속이라든가 별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그렇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한 송이 꽃을 사랑하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달콤할 거야. 모든 별들이 꽃으로 가득 피어 있게 돼. 그렇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마치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이지. 아저씨도 기억날 거야. 정말 좋았어. 그랬지. 아저씨는 밤의 별들을 바라보겠지.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 없어. 그게 더 나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돼. 그래서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보더라도 좋을 거야. 모든 별이 아저씨 친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그가 다시 웃었다. 아, 꼬마야, 꼬마야. 나는 이 웃음소리가 좋아.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그건 물과 같을 거야.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각자 다른 별을 갖고 있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이 길잡이가 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빛일 뿐이고, 학자들에게는 과제가 되지. 내가 만난 그 사업가에게는 별이 재산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별들은 아무 말이 없어.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지?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그 별들 중 어느 하나에서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별들 중 어느 하나에서 웃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저씨에게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만의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슬픔에서 헤어나면 슬픔은 항상 사라지기 마련이다. 날 알게 된 것에 만족할 거야. 아저씨는 영원히 내 친구가 되는 거야.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지겠지. 그래서 가끔 그런 즐거움을 위해 아저씨 창문을 열 거고,
아저씨가 하늘을 보며 웃는 걸 보고 친구들이 놀랄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별들이 항상 날 웃게 하네.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저씨에게 심술궂은 장난을 한 것이 되네.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별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수많은 작은 방울을 아저씨에게 준 것이 되었어. 그리고 한 번 더 웃었다. 그러고는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오늘 밤에는 알지?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내가 아파 보일 거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을 보러 오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럴 필요 없잖아.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근심이 가득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돼. 뱀들은 사납고 악독해.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안심시켰다. 하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기는 해.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가버린 것이다. 내가 그를 따라잡게 되었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결연히 걷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아저씨 왔구나.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잘못한 거야. 아저씨가 힘들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해줘. 거긴 너무 멀어. 나는 이 몸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버려진 낡은 껍질 같은 거야. 낡은 껍질이 슬픈 건 아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의기소침해 있었다. 하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어 말했다. 정말 멋질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되겠지.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따라줄 테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갖게 되고 나는 5억 개의 샘을 갖게 되는 것이니. 그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야.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게 해줘. 그리고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주저앉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도 알지. 내 꽃. 나는 내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그 꽃은 너무 연약해. 너무 순진하기도 하고. 세상에 맞서 자기를 지키려고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를 내게 갖고 있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게 다야. 그는 잠시 더 망설이다 일어섰다. 한 발짝 내디뎠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목 부근에서 노란 섬광이 한 번 번쩍였을 뿐이었다. 한순간 그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나무가 쓰러지듯 부드럽게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벌써 6해가 지났다. 나는 이 일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피곤해서 라고만 말했다.
이제 나는 슬픔에서 조금은 헤어났다. 말하자면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기 행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날이 밝았을 때 그의 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이 그렇게나 무거운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별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좋아졌다. 마치 5억 개의 방울 소리가 울리는 듯하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있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덧붙이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그는 양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그의 행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양이 그 꽃을 먹었을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 물론 아닐 거야. 어린 왕자는 매일 밤 그의 꽃을 유리덮개로 막아주고 또 자기 양을 잘 감시할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조용히 웃는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든다. 한두 번 방심하기라도 한다면 그걸로 끝이야. 그가 어느 날 저녁 유리덮개를 잊어버렸다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나가버렸다면 그러면 방울들이 모두 눈물방울로 변한다. 정말 신비한 일이다. 어린 왕자를 역시 좋아하는 여러분에게는 내가 그런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양이 어떤 장미를 먹었는지 혹은 먹지 않았는지에 따라 이 우주가 전혀 달라진다. 하늘을 바라보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이에 따라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어른도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의 풍경과 같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 한 번 더 그렸다. 여기가 바로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다.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제발 부탁이니 서두르지 말고 그 별 바로 밑에서 잠시 기다려달라. 만약 그때 어떤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웃음 짓고 금빛 머리카락이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친절을 베풀어 달라. 나를 그렇게 슬프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내게 빨리 편지를 써달라.